반갑습니다. 박영식의 정치 야시장. 오늘 월요일 6월 2일입니다. 이제 대선 본투표는 내일이고요. 이제 마지막 온라인 유세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현재 유세 중이라고 하는데, 저희 거 봐주세요. 네. 나중에 보셔도 되잖아요. 당선 소감 보시면 되죠. 예, 그럼요. 당선 소감 예. 보시면 돼요. 예, 이제 뭐 오늘 여의도에서 파이널 유세를 하고 이제 유튜브 라이브들과 유권자와 소통 중인 이재명 후보, 뭐 당연히 이제 빛의 혁명이 있었던 여의도를 피날레 장소로 택하는 건 뭐 당연한 일이고, 또 이게 이제 끝이 아니라 또 이곳 국회에서 또 여의도에서 나중에 만약에 이제 내일 또 좋은 결과, 내일 모레쯤 이제 발표되는 좋은 결과가 있다라고 한다면 동일한 장소에서 또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마지막 장소에서 뜻깊은 유세를 한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 두 분과 월요일 이 시간 또 가득 채워보겠습니다. 양재열 변호사, 신용환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신용환입니다. 자, 참. 긴 시간을 저희가 달려와가지고 이제 오늘 마지막 날에 이르게 됐는데, 짧게 뭐 그냥 그 소감 한 말씀씩만 좀 들어볼까요? 우리 신영환 교수님도 또 유세하시느라 힘드셨겠죠, 그죠? 목이 쉰 걸로 예, 제가 이 막상 현장에 나가면 네, 사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이 적당히 뭐 이렇게 살살해야지 뭐 이랬다가도 전체적인 분위기에서 완전히 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샤우팅의 강도도 뭐 데시벨로 네. 한 5단계 정도로 하면 될 것이 저도 모르게 한 10단계로 풀로 나가는 거예요. 막 네. 정말 힘들었지만 굉장히 즐겁게 뛰었다. 월부터 금까지 방송 점심 때까지 이제 방송 때 금토일에 이제 계속 현장 유세를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제가 죽을 뻔했어요. 선배랑 같이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차에 타이어 그 공기압이 났다고 불이 들어왔는데, 다음에 이제 제가 마이크를 잡아야 돼, 집중 유세를 가야 돼, 충북 옥천에. 그래서 형님 그냥 웬만하면 빨리 가보죠 뭐 했는데 네. 타이어가 펑크가 세게 난 거예요. 그래서 어이구. 차가 쏠려서 못 가고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저거 보험사 불러가지고 큰일 날 뻔했네요. 간신히 늦게 가서 하긴 했는데 네. 마지막 순간까지 전국 각지에서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 각자의 안전도 굉장히 조심하셔야 된다. 예. 너무 즐거운 기간이었습니다. 예, 우리 양재열 변호사님요. 그 선거 기간만 놓고 보면 즐거운 기간이기도 했지만 네. 참 지난해 12월 3일 이제 6개월이 딱 되지 않습니까? 네. 그 6개월이 이런 6개월이 내 인생에 있었던가 싶은 순간들이었습니다. 사실 트라우마가 솔직히 개인적으로도 완전히 치유된 것 같지도 않고요. 네. 저는 사실 지금 갑자기 떠오른 게, 트라우마 얘기하니까 계엄 직후에 몇 주 동안은요. 네. 이 나이 먹어서 갑자기 막 절벽에서 떨어지는 꿈 꾸고, 어렸을 때 뭐 키 큰 나는 꿈 있죠. 예. 깜짝 놀라가지고 깨는 꿈. 군인들한테 쫓겨다니기도 하고요. 그런 예. 꿈을 꿀 정도, 저만 그랬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랬고, 오늘이 올 때까지도 정말 긴장을 풀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이어졌어요. 윤석열 체포하는 것도 힘들었고, 탄핵하는 것도 힘들었고, 너무너무. 그 이후에도 인사 엉뚱하게 해놓는 바람에 뭐 권한대행들이 나서서 이 방위 공식을 펼쳤고, 네. 갑자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이상한 인간을 앉혀서 지금 이유를 노리는 거 아니냐 했더니 경호처는 경호처들을 계속해서 막고 있고, 알고 봤더니 한덕수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 맡았던 사람들도 지금 의심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상 내란 계속했던 게 아니냐라는. 그래서 정말 그 6개월이 너무 휙 지나갔지만 너무 길었던 시간이었고요. 예. 이제 이 밤이 지나고 예. 내일 밤이 되면 예. 진짜 치유가 될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 또 저 보람 있는 거 있었네요. 네. 국회에서 행사가 있어서 갔는데 김남근 의원께서 사회를 보면서 네. 계엄 촉발자 신용환 교수 같다고 저하고 강혜경 씨하고 해서 네. 비상계엄을 나게 해서 조기 대선이 펼쳐지겠다고 그래서 계엄 촉발자다. 그렇게 소개를 하는데, 네. 사실은 11월 21일 날 작년도에 그 명태균 게이트 관련해 이제 수사 받고 11월 24일 날 윤이 김용현을 불러서 야 이거 안 되겠다, 도저히 이거 둘러 엎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12월 3일까지 쭉 매일매일 이벤트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과정 속에서 12월 3일의 어떤 불안한 밤과 이런 것들에서 주마등처럼 가는데, 굉장히 뭐 개인적으로 힘든 일, 가족들도 힘들었지만 굉장히 보람 있게 생각합니다. 예, 뭐 글쎄 이제 오늘 마지막 유세까지 다 끝나고 나면 이제 내일은 본투표가 끝나고 아마도 이제 내일 모레 한 새벽
2시 한 3시 정도 되면 이미 뭐 결과는 다 나와 있을 것 같다라는 자주 아니 생각이 그저, 그때까지도 안 갈 그래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전에 끝나나요? 네, 그 전에 끝날 저는 것 같아요. 11시 30분이면 오 유력 예 확실 확정. 확실 충분하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11시 정도면 네네. 밤 12시 전에 네네. 그 어. 현장에서 느끼는 체감입니다. 그럼 왠지 그래요? 아니 왜냐면 네. 지금 뭐 여론조사는 발표할 수 없지만 각 언론사마다 네. 그동안에 추이 같은 거를 해서 네. 종합집계로 해서 요즘 또 인공지능도 많이 돌리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놓고 보면 거의 10%가량 차이가 나는데 네. 그러면 개표 시작하고 나서 2시간, 3시간 정도 지나고 나면 네. 그러니까 인구 비율로 따져봤을 때 극복할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음. 10% 차이가 나면 저는 2-3시간이면 충분히 와. 근데 이제 더 맞아요. 압도적인 승리를 위해서 저희가 더 진짜 1, 2, 3을 마지막까지 네. 특히나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아마 이준석 측과 네. 저 김문수 부측이 앉아 네. 있을 가능성이 아유 있거든요. 설마요? 물론 아, 진짜요? 결과에는 지장이 충분히 없지만 가능은 있을 수 하죠. 있습니다. 이 지금. 시간에 왜냐하면 네. 좀 전에 저 변호사님 말씀 주셨지만 예. 여론조사를 계속 돌리거든요. 예. 국힘도 돌리고 이준석 후보 측도 돌리잖아요. 아니면 국힘 무슨 골든 크로스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던데 가짜 저 단일화 시도를 한다고요? 예, 찌라시 가짜 돌죠. 예. 이준석 후보가 10%를 넘길 자신이 확정적으로 있으면 안 할 것인데 대체로 지금 분위기는 못 넘기는 쪽으로 중론이잖아요. 보면 전체 흐름도 저도 동의합니다. 3차 토론 때 또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예. 아마도 두 가지가 세게 올 거다. 하나는 사법 처리에 대한 신변에 대한 어떤 그런 거. 사실은 그걸 가지고 처음 테이블에 앉았을 때 일종의 반협박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두 번째는 이제 돈의 문제가 있겠죠. 네. 돈은 별거 아니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별게 아닌 게 아니에요. 어휴, 네, 굉장히 셉니다. 현실이죠. 그렇죠. 네, 그거는- 이미 그건 정의당에서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 보면 딱 나오잖아요. 그 돈으로 지금까지도 아마 절반밖에 못 갚았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뭐 사실은 실제 그렇게 돼서 한 자릿수가 나오게 되면 뭐 지금 이준석을 열렬히 지지하는 지지자들도 어쨌든 이 준석이가 말을 잘못한 건 사실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마음이 또 바뀌어 먹을 지지자들도 분명히 생겨날 거고 그런 걸 감안한다면 아마도 지금 이 시간에 단일화 테이블에 앉아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예상을 주시긴 했습니다. 그러면은 아마도 사퇴 형태로 이준석이 물러나는 형태로 사퇴 형태가 아니라 그거밖에 방법이 없죠. 없어요. 네. 네. 그렇게 물러나는 거죠. 아니 본인은 계속 김문수 물러나라고 했는데 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예, 그 한덕수한테도 안 물러난 김문수인데 네. 여기까지 와서 물러날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절대로 물러날 가능성이 없는 김문수 후보일 거고 이제 이준석이 드랍하는 형태로의 단일화는 가능해 보인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지금 테이블에 앉으면 결론이 빨리 나진 않잖아요. 만약에 진짜 우리 0.01% 가능성으로 있다 그러면 뭐 당장 본투표 시작하는 6시 전까지도 계속 뚜닥거릴 수도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새벽에. 모든 조건이 충족할 때까지 협상을 끝까지 끌고 아. 가겠죠. 아마 그 코치를 명태균 씨 그 벼랑끝 전술을 굉장히 즐겨 하시더라고요. 기존의 선례를 보면 오세훈, 안철수 뭐 이런 때 코치한 내용들하고 보면 네. 그렇게 보면 내일 아침 예. 5시 59분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가능성을 좀 낮게 보는 게 예. 협상하겠지만 네. 다른 것보다도 10%가 안 나와서 이준석이 100기를 든다고 했었을 때 그 이후에 자기의 신변을 네. 어떤 식으로든지 지금의 국민의힘이 뭘로 담보를 하겠어요? 누구를 믿고 협상을 하겠어요? 뭐 김용태랑 하겠어요? 아니면 뭐 권성동이랑 하겠어요? 윤석열이랑 하겠어요? 누구랑 얘기를 해도 보장이 안 돼요. 근데 대표님도 단일화 할 것 같다고 김민석 수석 최고께서 다 단일화 할 얘기를 것 같다고 하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하잖아요. 예. 속마음이 뭐예요? 아 물론 민주당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거를 가정하고 대비하는 것도 민주당이 계속 필요한 거죠. 견제고 필요한 던져야죠. 거죠. 예. 필요한 네, 거죠. 맞습니다. 예. 들켰네. 속마음을. 자 일단 뭐 지켜보시죠. 뭐 설마 새벽에 또 뭐 이제 그들 입장에선 극적으로 단일화했다 이런 소식이 들릴지 모르지만 그것까지 다 대비한 상황에서 민주당에서는 뭐 당대표 최고위원 뭐 이제 여러 인사들이 다 견제구를 던져놨기 때문에 하든 말든 이번 대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없다라고 못을 박아놨습니다. 자 오늘은 사실 리박스쿨 관련된 내용이 저희의 주된 또 아이템이어가지고 이 리박스쿨은 제가 열심히 여기서 뭐 요약하고 떠들고 강사님 계시잖아요. 저희끼리 아니 여기 강사님이 저희끼리 뭐 강사님이 계신데 예, 분석을 하기보다 네. 그냥 저희 둘이 오늘 신용환 강의를 교수님 듣는 걸로. 강의 듣고 리박스쿨은 무엇인가 이제 인터뷰하는 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집중해 주십시오. 리박스쿨에서 단 한 번 딱 진짜 여러분 딱 한 번 강의하셨어요. 딱 한 번 해서 아니
여러 번 안 했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 강의했어요. 그쵸? 공직선거법 강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강연 자료가 네. 딱 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뭐 이런 정치 이념이나 이런 건 상관없어. 정말로 공직선거법에 저촉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것만 딱 한 번, 아니 한 번 안 해요. 공직선거법 2번 했어요. 딱 두 번, 한 과목 두 번. 한 과목, 한 과목 두 번. 딱 맞아요. 한 과목 두 번. 자, 그 강의를 하고 오신 리박스쿨 강사 출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께. 자, 박수! 야, 최치 PPT 때였어. 제 강의로 떠 있네요. 야. 와, 제가 네. 엊그제 이제 어제 저녁이죠. 그 네. 2박 3일 동안 지원 유세를 하고 KTX를 타고 급히 이제 스픽스 방송에 왔는데 예. 갑자기 깜짝 놀란 거예요. 댓글에 신용환 사죄해라. 와, 융단 폭격 많이 썼군요. 한 거예요. 이게 뭔 상황이지? 아, 뭔 상황이지? 네. 내가 왜? 왜냐면 뭐지? 2박 3일 동안 뉴스를 못 봤거든요. 네. 계속 무슨 일인가 현장에서 했어요. 햇빛 속에서 막 저기를 하다 보니까 예. 이렇게 보니까 이 부분을 갖고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제가 뭘 했겠습니까? 이 건에서 예. 뭘 기여했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뒤에 댓글이 갑자기 180도 바뀌어서 네. 민주당의 영웅이다 나라를 했다 막 이제 나오는데 네. 이렇습니다. 2018년인데 제가 이제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직 속 청년위원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청년 취업 창업 일자리 네, 네. 총괄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청년 멘티들이 이제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청년들이 멘티 중에 한 명이 이제 저를 강의를 추천을 한 거예요. 예. 저거 할 때는 저는 국민의힘 소속이 아니에요. 네. 그냥 자연인 신용환. 그렇죠. 네. 홍준표 당시 대표한테 이제 그나물에 그 밥 들이받고 이제 아웃되듯이 나가서 예. 전혀 저는 저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상태였는데 예.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 그때 이름이 선거인문정치교실이에요. 정확하게. 정확하게는. 네, 선거인문 네, 정치교실 일기를 모집한다고 하면서 예. 부탁을 받아서 갔어요. 갔는데 프리덤 자유 아카데미라는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프리덤 칼리지라는 게 이제 뒤에 있고 네. 자유 아카데미가 원래 이름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게 페이퍼가 한 45쪽 이상 굉장히 돼요. 많이 주셨더라고요. 저희 굉장히 제작진한테. 디테일한 저 실무 네. 자료들인데 예. 그래서 갔는데 이상한 걸 느꼈어요. 어떤 이름은 선거인문 정치교실인데 선거에 출마할 사람들이 그럼 이걸 배우러 오는 거니까 정치 인문생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공직선거법에 대해서는 선거에 출마할 사람이 저게 필요하지 뭐 일반 국민이 뭐 별로 필요 없잖아요. 그냥 불법만 안 하면 앵간한 거 안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예. 그래 갔을 때 처음에 아마 이들이 소위 수강생 모집에 실패를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리고 그때는 리박스쿨이라는 이름이 없었어요. 예. 2018년 이게 11월 달인데 예. 그때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파일을 찾아보니까 그 제 강의 파일에 날짜가 써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2018년 11월인데 그때는 자유 아카데미랑 프리덤 칼리지 이름으로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019년 넘어가면서 이제 한번 강의를 하고 계속 일방적으로 이제 그 보내는 거 있잖아요. 그 광고 홍보로 보내는 거를 보면은 2019년 들어서 이 선거인문 정치교실이라는 거가 원래 트랙이 하나가 있고 예. 2019년이 돼서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걸 별도로 하더라고요. 아. 나중에 이제 이거를 자료를 보니까 선거 인문 정치교실이라는 이게 1기 2기 이렇게 모집하는 게 있고 예.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걸 별도로 해서 하는데 예. 이게 그 뒤에 3기 4기쯤을 가면서 이 사람들이 점점점 이제 노하우가 생겼겠죠. 예. 하면서 무슨 전사양성이란 용어가 그 뒤에 이제 아주 세게 들어가서 뭐 300명 전사 처음엔 모집이 안 돼서 뭐 300명 제가 강의하러 간 날 10몇 명이 있었어요. 예. 제 멘티 2명 빼고 젊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출마자로 보이지 않는 분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상하다 했는데 그 뒤에 아마 리박스쿨 역사교실이라는 걸 하면서 예. 젊은 사람들을 이제 모집하고 예. 그들 나중에 이제 이름이 뭐죠? 손가락 뭐 한다. 자손군? 자손군. 그거는 이제 나중에
2019년, 2020년 그 4기, 5기 이렇게 가면서 아. 점점점 합쳐지면서 네. 새가 불었던 것 같아요. 아, 네네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이걸 주력했던 멤버들이 요새 이제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는 자유자 들어가는 그 사람들이 네. 이걸 한 거예요. 당시에 이땡땡이라는 분이 이제 자유 무슨 그 단체에 네. 회장을 했고, 요거는 프리덤은 지금 뉴스에 이제 나오는 손효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렇죠. 리박스쿨 대표. 네네 그 사람이 이제 이걸 하고 뒤에 계속 이제 그 홍보물을 보내요 이 사람이. 그런데 제가 2019년 들어서 보내는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상했어요. 저는 뭐 이미 그때 떠나 있었고 자연인으로 있었고 내용이 이게 이상한데 극으로 가는데 하고 이제 일체 저기 홍보물에 대해서 댓글을 안 하고 이제 봐 왔었죠. 혹시 그 시점 한 시간이 좀 더 흘렀을 때겠죠? 그러니까 2018년에 가셨던 거고 지금 말씀하신 시점은 조금 더. 19년도 뒤에 계속 이제 이런 그 몇 기를 모집합니다 뭐 이런 걸 쭉 네, 보내와요. 네. 쭉 그 홍보물로 하고 예. 장문에 뭐 글을 써서 보내는데 예. 그게 이제 다시 보면은 예. 그 홍보물에 보면은 이제 뭐 300명 무슨 전사를 육성한다 이런 내용이 뒤에 나와요. 그리고 리박스쿨과 네. 옆에 선거인문 정치교실이 이제 합쳐지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진행이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는 역사교실과 별도로 이제 2019년에 있다가 합쳐져서 가는 형태 네.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죠. 네. 그래서 제가 작년도 11월 달에 뉴스타파랑 이제 첫 번째로 2022년 대선 때 이 네. 사람들이 댓글 부대 네. 유통 조직 이거를 이제 공개를 했었잖아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제 더 소름이 돋는 거예요. 그때는 보시면 이재명 후보를 악마화해달라 그럼 늑대로 표현하고 윤석열 후보는 순한 양으로 표현하고 이런 걸 이제 오더를 내리면 예. 소수의 제작자들이 제작을 하잖아요. 예. 그런 다음에 유통 조직한테 이제 보내면 N1번 방부터 N120번 방까지 쭉 있었죠. 예. 그럼 이들은 뭐 그때 그래서 특정 종교 단체가 뭐 건진 등등하고 또 뭐 이땡땡이라는 사람하고 해서 들어와 있었다는 동 하는 게 이제 많이 오픈돼 있잖아요. 네. 뉴스타파랑 이제 공개한 건 N20번 방 같은 경우는 윤석열이 직접 들어와 있기도 했고. 예. 그러면 소수의 제작자가 제작을 해서 보내고 다수의 단톡에 있는 사람들이 유포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정말 소름 돋는 게 예. 소수의 제작자가 아니라 그동안 양성된 수많은 사람들 수천 뭐 2,000명쯤 된다고 나오잖아요. 네. 그들이 제작을 하는 셈이잖아요. 댓글 같은 걸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직접 예. 네이버나 이런 데 이제 댓글을 달았다는 거잖아요. 예. 자, 그러면 이 차이가 소수의 만들어진 걸 자기들 단톡 이런 데 뿌리는 것과 예. 그 많은 사람이 직접 들어가서 실시간 댓글을 달고 하는 거 이건 소름 돋는 거죠. 지금 차이가 말씀하신 있죠. 게 예전에는 댓글을 다는 사람은 얼마 안 됐고 댓글이 달린 기사를 N번방 단톡방을 그렇죠. 통해서 돌렸는데 뿌렸는데 이런 거 유통해 이런 거 뿌려 하고 이제 지시를 하면 그걸 쫙 뿌리는 조직들이었죠. 지금은 그게 아니라 아예 수천 명이 그냥 댓글을 다는 것부터 그렇죠. 수천 단위가 들어가고 만드는 그런 조직이 된 거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작년도 그렇게 해놓고 그때 했던 사람들이 그럼 지금이라고 노를까? 이번 대선이라고 지난 3년 만에 치러지는 건데 3년 전에 했던 그 사람들이 과연 노를까? 그때 이제 당사 대합 빌딩에 이제 7층 뭐 11층 이런 데 있었단 말이에요. 네. 여러 그런 이 유통하는 사람이 거기 와 있다는 게 아니라 그 관련된 사람들로 보여지는 사람들이 이제 예. 있었단 말이죠. 예. 그러면 과연 그들은 무엇을 할까? 그럼 지금 뭐지? 하고 이제 쭉 체크를 하다가 이런 거 한번 취재해 보는 게 좋겠다. 체크해 보는 게 좋겠다. 하고 등등등 했죠. 누군가에게 또 말씀을 조금 살짝 건네주셨군요. 뭐 누군가 정도가 아니죠. 예, 예. 그래서 이런 거 취재 한번 해보면 좋겠다 했는데 네. 마침 이제 뉴스타파에서는 네. 거기서 심층 취재가 된 거죠. 뭐 네. 완벽히 심층 취재가 됐고 예. 그래서 저도 뉴스 나오는 거 보고 더 놀래요. 기본 이제 이 흐름은 제가 알고 자료도 어느 정도 있고 해서 흐름은 이렇게 보고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로 심층 취재는 뭐 제가 할 능력은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등장 인물들을 보면 접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름 돋는 게 완전 거대한 뉴라이트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렸을 때 그런 거에 완성판인가 보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네. 뭐냐면 프리덤 칼리지다 뭐 리박스쿨이다 이런 거에다가 뭐 자유기업원인가요? 그 국정원 출신들 뭐 해서 있고 그러니까 안팎으로 촘촘하게 있는 거예요. 뉴라이트에서 기본 골간으로 왔던 네. 그다음에 종교 조직들 예, 지금 예. 일컬어지고 있는 뭐 무슨 기도회 뭐 막 있잖아요. 예. 뭐 에스더 기도회는 네. 뭐
옛날부터 있었던 거고. 예. 네네. 그러면서 음. 과연 그러면 이걸 돈을 어떻게 쓸까가 이제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가 됐잖아요. 네. 늘봄 교실 이런 걸 정부에서 이제 받아서 하는 이런 부분까지도 연계가 되고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소름 돋는 게 이거예요. 윤이나 김건희 등등이 왜 끝까지 뭐라도 해보려고 했느냐. 자기들이 뭔가 수단이 있었던 거죠. 무기가 있었던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안전, 신체에 대한 위험, 뭐 총, 뭐 이런 거 얘기 있었지만 그거는 이제 유형적인 거고 예. 눈에 안 보이는 무기가 있었던 거죠. 믿는 구석이 뒤에 뭔가 있었던 거죠. 예. 그런 실체가 좀 까지는 거 오픈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제 온라인 내란, 인터넷 내란, 이제 그렇게 그 사이버 내란이라고 규정을 이재명 후보도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계엄군이나 이제 군경을 동원해 가지고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을 통해서 국회라는 공간이나 국가기관들을 장악하는 어떤 하드웨어에 대한 장악 이게 있는가 하면 소프트웨어 자체를 이제 어린아이들 저기 뭐야 그 사상적으로 개조를 해버린다든지 이런 것까지 계획했다고 하면 저는 굉장히 장기간의 독재를 꾸렸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좀 섬뜩함도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하신 도중에 그런 어떤 걸 가지고 들어갔던 뉴스타파도 취재를 들어갔던 그 봉지욱 기자의 전원이 오늘 다른 방송에 나와서 한 얘기가 네. 본인들도 그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댓글 부대 하나 정도가 거기 있겠거니 하고 들어가서 봤는데 그쵸. 막상 들어가서 봤더니 네. 말씀하신 그 리박스쿨이라는 데가 지 전부터 아이들 교육계까지 파고들고 있는 계획을 세웠었고 네. 그다음에 댓글 부대라 이름을 붙여서 뭐 자손군이라고 이 군대라는 네, 네. 이름을 붙여서 만들어놨던 거고 네. 그리고 그 리박스쿨을 중심으로 해서 이를 조정원 의원실을 통해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때 학부모 단체가 거기에 끼어들지를 않는가 하고 그리고 실제로 리박스쿨에 또 우리 교수님처럼 네. 강의를 하셨던 사람 네. 중에는 정광훈 목사의 며느리까지 거기에 들어가 있고 네. 그게 또 블로그로 돼 있으면 네. 거기에 종교단체가 자연히 끼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예. 그러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애초에 그 리박스쿨이 지금 2019년부터는 역사를 다루기 시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때가 2019년 3월 달에 네. 보니까 그때 처음으로 리박스쿨이라는 걸 이름을 대고 역사교실이라는 걸 그러니까 열더라고요. 그게 이름 붙여가 이승만 박정희로 간 게 그때부터가 이제 한국의 뉴라이트의 역사를 품는 쪽으로 분파가 하나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오늘 나온 것처럼 네, 네. 리박스쿨이 댓글 작업을 하지만 또 다른 이름을 가진 단체가 뉴스타파에서 오늘 또 보도했죠. 네. 거기서는 이제 나서서 다른 어떤 선전선동 같은 것들 대외 업무를 여기서 했다. 그러니까 리박스쿨만이 아니라 예. 리박스쿨이 정점이 아니라 리박스쿨이 있고 거기 단체들이 각각 있고 맡은 역할들 그리고 거기에 어찌 보면 뭐 프리덤 칼리지 같은 좀 상급 기관으로서 역할을 했던 커다란 조직이 일부가 잡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캐면 더 있을 것 같다는 말씀. 고구마 줄기처럼 나올 것 같아요. 지금 또 소름 돋는 게 그러면 이 정점이 누굴까 뭘까에 대해서는 뭐 의심의 여지 없이 뭐 대통령실 견학 갔다는 거 나오잖아요. 네, 네. 자유기업 원장이 아마 원장이었나 그 자유기업원 있는 최모라는 사람이 안내를 해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유난히 청년 많이 하죠. 많이 하죠. 황당하죠. 평소에 청년에 대한 애정이 1도 없는데 네. 청년 한단 말이에요. 뭐만 하면 우리 청년의 미래, 청년 세대의 미래. 지금 쫓겨나고서도 뭐 편지 예. 쓰고 하는 거 보면 거기에 청년 꼭 그러잖아요. 들어가요. 예. 그럼 그 청년들을 왜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마치 뭐 대단한 뭐가 자기 뒤에 청년이 있는 것처럼 했을까가 실타래가 어느 정도 풀리는 거죠. 그리고 그 손현수 대표가 그 얘기도 아주 뉴스타파 보도 중에 예. 서부지방법원의 폭동으로 구속된 사람들 중에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다. 맞아요. 그 얘기는 다 이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생각보다 굉장히 촘촘하게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보면 저희 이제 대학 다닐 때 운동권 서클에 있을 때 이제 사상 철학 공부 이런 것들은 진보가 주로 하고 보수는 그런 게 없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 보시면 굉장히 장기 계획에 의해서 치밀하게 하는 게 보여진 거잖아요. 네. 저희가 굉장히 분발해야 된다. 오히려 지금 진보 진영에서는 이런 게 별로 이제 옛날보다 저희가 대학 들어갔을 때 네. 16주 동안 연속으로 이제 책 읽고 토론하고 선배들한테 교육받고 이런 것들을 쭉 해봤단 말이죠. 네. 지금 그런 거 하는데 거의 없잖아요. 근데 거꾸로 이들은 지금 굉장히 어떤 조직적으로 지금 이런 저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는 최소한의 어떤 이제 그때의 이념적인 어떤 교육은 다르지만 87년 헌법이 있었고 민주화 문민화가 되면서 적어도 민주주의에 관한 부분만큼은 상식으로 우리가 자리를 잡았고 교육을 해왔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학습을 한다는 게 필요가 없는 세상인 줄 알았던 거죠. 근데 윤석열 정권 들어서 딱 드러났던 부분이
이게 뉴라이트라고 관련된 사람들이 이렇게나 많았어? 네. 그리고 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요직을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어디서 세력이 나와서 그랬던 거야? 지금 리박스쿨만 해도 손현숙 대표가 네. 교육부에서 정책 자문으로 받았는데 자문을 맡았는데 이 교육부 장관이 검토했던 서류에는 이 사람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를 이끌고 있다는 게 들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거 알면서도 그러면 그렇게 위촉을 했다라는 거고 거기에 네. 교육부의 해명이랍시고 내놓는 게 진보든 보수든 다양한 의견을 거기에 끌어들이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네. 그 민주주의의 다양성이라는 포장을 가지고 이들이 이 대한민국에 암세포처럼 퍼져 있었던 거예요. 그게 윤석열이 집권하면서 다 드러난 거죠. 그렇죠. 교육장관이 이제 그 사회부 총리잖아요. 그 내란 대행이잖아요. 내란 이후에 지금 대행을 하고 권한대행이잖아요. 있잖아요. 황당하게도. 한덕수, 최상목 이 사람이 이제 국무회의 안 들어갔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반발 빠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 문자를 보낸 거를 보면 마지막 인사라고 하면서 네. 그 교육부 총리가 문자를 보낸 게 있어요. 그 네. 항상 이제 그 아마 이게 대량으로 이제 뿌리는 거죠. 네. 안녕하세요 유주호입니다 해서 네. 필통톡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학부모 뭐 교수 이런 사람들한테 쭉 보내는 건데 네. 지금 마지막 인사라 그러면서 네. 아무 일 없는 듯이 이걸 보내요. 아. 제가 이걸 딱 오는데 오늘 야 이 와중에도 이걸 보내고 앉아있냐 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본인이 뭐 문제의식이 없다라고 느끼신 건가요? 저는 아니면- 문제의식이 없다. 제가 알기로 이주교육부 장관 이분은 저기가 아니었나요? 뉴라이트 저기가 아니었었나요? 아니요, 사실 그렇게 볼 수 그렇게 있죠. 볼 수 있죠. 그렇죠. 흐름으로 보면 네. MB 때부터 그렇죠. 예. 그렇게 볼수 왔던 있죠. 분이라서 뭐 네. 그 단체 소속이 됐는지는 제가 모르지만 네. 전체 그때 당시에 힘썼던 그런 구성원들로 보면 그 연속선상 계보 같은 뭐 그런 분들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주호 지금 권한대행 입장에서는 그렇게 어찌 보면 그 틀을 만들어 놓고 지금 자리를 떠나는 거잖아요. 늘본 교육 확대한다고 했고 그렇죠. 늘본 교육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에 이제 트로이 목마 같은 걸 심어 놓은 거고 네. 그리고 또 지금 뭐 그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엉뚱하게도 저는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었는데 한국교총도 아니고 정교조도 아닌 제3의 그 교육연합이라는 데로서 정책 제안을 받아서 공약에 반영시키는 일도 했었고 네. 그리고 이 대다수 교사들이 상당수 교사들이 많이 교육계에서 반발했었는데 전자교육과서 채택해서 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일을 진행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 내부를 다 뜯어보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 교육계에 지금 그들이 활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놓고 갈 수도 있어요. 네.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 굉장히 장기 프로젝트고 그래서 제가 이제 내란 세력들이 굉장히 넓게 그리고 깊게 포진돼 있다라는 거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그 포함이 되는 거죠. 우리가 이걸 발견을 못하고 만약에 뉴스타파 보도가 안 됐으면 계속 지금 이게 그럼요. 예. 지금까지도 돌봄 학교나 이런 쪽에 늘봄 학교나 이런 쪽에 여전히 그런 강사들이 공급이 돼서 역사 미화 교육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굉장히 예. 무서운 일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조용조용 돕고 인적 네트워크 이런 걸 설명해주고 하면서 저도 막 깜짝깜짝 놀라요. 이런 사람들이 원래 이게 이거였나 하는 게 이제 야 이런 군데군데 박혀 있어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게 원래 이런 이 전혀 개별로 볼 때는 이 연계고리라는 걸 몰랐잖아요. 네. 그러다가 이제 취재하고 하는 걸 도우면서 보니까 아 이게 이거였나 정말 소름 돋는 거예요. 그들 그러니까 입장에서 굉장히 봤을 때는 암약하듯이 막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권이 이번에 교체가 되고 하더라도 네. 언젠가는 뭐 또다시. 가깝든 멀든지 간에 아예 대한민국 전체의 사고방식을 이렇게 바꿔버리려고 시도를 한 거잖아요. 네, 네. 예, 네. 교과서까지 무리하게 만들어가면서 그래서 이들이 이제 개헌을 하겠다고 주장하잖아요. 네. 정말 그 택도 없는 얘기인 게 보세요. 개헌을 하려면 가장 첫 번째 전문에는 가치 철학이 들어가니까. 네. 그럼 이들은 건국절을 대놓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광복절이지만 건국절이다 이렇게 이제 교육하고 막 하잖아요. 이 전문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예요? 5.18은 자기네가 같이 집어넣을 수 있다 했어요. 말은 그렇게 했어요. 넣을지 안 넣을지 모르지만. 예. 그러면 유구한 역사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민국은 뭐 4.19 민주화 쭉 나오잖아요. 3월 1일을 부정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전문도 못 나가죠. 이 상태라면. 나갈 수가 없죠. 나갈 수가 없죠. 예, 우리가 이기기 어려워요. 생각보다. 4.3에 관련해서 김문수 후보는 끝까지 사과 안 했습니다. 네. 그 발언 관련해서도. 근데 이제 가르치는 내용들이 거의 다 뉴라이트 역사관으로 동일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오늘도 참 4.3 쫓겨나면서도 네. 질문에 저 대답도 대답 하고 안 가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더 의심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보도가 나오고 나서 이제 덩어리로 좀 엮어보면 당연히 이제 댓글 공작단
요 파트는 자손군과 관련된 거는 생각보다 뭐 물론 이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요거는 그냥 껍데기일 가능성이 높고 뿌리로 들어가 보면은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어떤 연관성 요게 이제 하나가 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늘봄학교 요 내용이 하나 있는 것이고 여기에 더해서 리박스쿨 말고도 또 다른 이제 단체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오전까지 얘기가 뭉게뭉게 나왔는데 이제 뭐 트루스코리아라는 단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으니까 이게 지금까지 봤을 때 늘봄학교는 이제 인천 지역까지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럼 수도권하고 서울 10개 학교, 네. 인천에 있는 학교, 다른 지역은 우리 신용환 교수님이 파악하시기에 이게 이제 암약하고 있다는 표현을 쓰셨잖아요. 네, 전수조사를 하는데 예. 예를 들어 제 고향 충북에서도 지금 전수조사를 하면서 이제 그 진보 교육 단체에서는 세게 성명을 발표를 했고 보수 성향의 이제 교육감이고 하다 보니까 네. 모든 거 전수조사해라라고 지금 세게 이제 성명을 발표를 했어요 오늘. 네. 하는데 이제 아마 몇 가지가 분명히 발각이 되겠죠. 네. 다른 지역도 그러니까 이제 보통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있다라고 보는 게 상식이죠.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뉴스타파 쪽에 이제 예, 기자는 그 강사 이른바 예. 그 자격증을 받은 사람들의 대화방에 거의 160명 가까이가 160명. 가까이가 있다라는 것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그 숫자면 서울만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 숫자가 이미 아닌 거죠. 그렇죠. 그리고 늘봄학교 어찌 보면 이제 수도권에 많이 있을 가능성이 높긴 한 게 예.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젊은 연령층 직장을 다니는 맞벌이 부부가 이제 수도권 중심으로 네.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있지만 지역이라고 해서 이거를 늘봄이 비교할 없을 이유가 적인 의미는 전혀 없으니까. 없어요. 그러니까 대도시 지역은 뭐 네, 해당이 당연히 있을 있을 수 가능성이 있죠. 높죠. 광역자치단체나 이런 쪽에 이제 교육청은 다 일일이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네요. 네네. 실제 어느 정도 규모로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그리고 저는 또 궁금한 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늘봄학교도 굉장히 큰 문제지만 아까 저희가 종교 얘기 잠깐 했잖아요. 네네. 극우 개신교랑 연결될 가능성들은 굉장히 높다. 또 한 그리고- 가지 플러스 네. 이제 유튜버. 유튜버 유튜버를 유튜버 얘기도 해야죠. 빼먹었죠. 맞아요, 그 맞아요. 강사 명단에 우리 교수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다른 유튜버들도 다른 있어요. 유튜버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성창경 씨, 네, TV도 있고, 또 있고, 있어요. 고성국 그럼- 뭐 이런 분도 있었던 것 같고. 네, 근데 그런 분들이 강의를 하려면 네네. 뭐 이거는 저는 뭐 좀 죄송한 질문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고성국 씨가 있었고 예. 거기에 처음에 고성국 씨는 강의록이 없이 어떤 그 말로 했다라고 해요. 네. 저한테 이제 강의록을 달라고 하면서 강의록을 PPT 아까 그 선거 파일 그거 달라고 할 때 고성국 씨는 말로 했다라면서 뭐 역사 무슨 이런 것들 했다라고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보면 대부분이 이제 지금 사상, 세뇌 뭐 이런 걸 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보면. 네. 그런 분들이 뭐 자료로 잘 안 하죠. 아니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다 보니까 아까 이제 80년대에 그 이제 이른바 진보적인 학생들이 그 학습을 했던 그런 어떤 과정이나 이런 게 고성국 씨 같은 경우는 그걸 너무나 잘하는 사람. 잘 알죠. 네네. 그때 뭐 중간 대부 정도 역할을 그러니까요. 했었죠. 이렇게 김문수 같은 예, 역할을 고대에서 했던 아주 거잖아요. 저 압도적으로 하신 분이. 그러면 그 시스템을 고스란히 그러니까 가정이에요. 엄배울 만한 기반이 충분히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예. 그 시스템을 본따서 내용만 그러면 뉴라이트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충분히 그런 기반들이 있는 거고 또 고성국 씨 얘기를 하다 보면 윤석열과의 당연히 특별한 관계를 네. 제기 안 할 수가 없죠. 그럼 자연스럽게 또 이어질 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디까지 이건 뭐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헤드가 누구인지 네. 네네. 진짜 든든한 뒷배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이게 가능했을 텐데 그러니까 예산이나 다 이런 것. 제가 추정에 네. 전체 이걸 그림을 뭐 윤이 그렸거나 윤석열이 그렸거나 그럴 할 수는 능력은 없잖아요. 훨씬 아니지만. 그 앞에니까. 제 2018년이니까 그 처음에 이제 시작된 게. 그러면 그 뒤는 이제 누가 강화하고 돈에 대한 거, 조직적인 거, 뭐 사무실 운영에서부터 전체적인 거, 그다음에 각각의 그 연계 일종의 밸류 체인처럼 만드는 거에 허브가 누굴까? 예. 이게 이제 퀘스천이죠. 어떤 숨겨져 있는 대부가 있을 수 있겠죠. 정광훈? 아니요, 저는 저는 그보다는 대부라기보다는 일종의 집단 의식이 형성이 된 것 집단 같아요. 의식? 그쪽에 이제 관여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 경우에 따라서 최종 어떻게 보면은 뭐 결정권자 내지는 가장 영향력을 가진 사람은 예. 바뀔 수가 있더라도 어차피 그 네트워크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은 또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집단이라고 하는 게 실제 이제 그런 단체들 좀 큰 게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처음에 뉴라이트를 만들 때 주도했던 그룹들이 네, 있잖아요. 네. 그 김땡땡 목사님부터 해서 쭉 주도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시민사회 단체 중에 소위 이제
우파에서 점점 극으로 갔던 그 단체들이 있잖아요. 예. 그런 게 이제 다 집단적으로 같이 참여한 형태가 아니었나. 예. 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 신영환 교수님 근데 죄송한데 이게 이제 어쨌든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 상황에서 리박스쿨이 이제 운영이 되고 그 돈이 좀 어느 정도 확보가 돼 있으니까 뭐 시간당 4만 원 알바비 준다, 너 장학금도 줄 수 있다, 너 자격증 줘가지고 또 내보내가지고 뭐 일본학교 갈 수 있게 만들겠다. 이게 어쨌든 예산에 대한 자신감이 좀 있으니까 그런 멘트가 나온단 말이에요. 강의료 같은 거는 이제 그쪽에서 굉장히 좀 많이 주니까 그렇게 사람들이 모이는 거겠죠. 아까 너무 솔직하게 말씀하실 필요는 없고. 아니 제 기억에 강의료를 받았나 안 받았나 가물가물한데 뭐 그 당시에는 처음이고 수강생도 안 모여져서 예. 거의 못 줬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제 기억에는. 초기니까. 맨 처음에. 초기라서. 네, 수강생 자체가 안 모아져서 3기, 4기쯤부터 아마 제대로 좀 모아졌을 것 같고. 그러면은 18년, 19년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CBS 보도를 보니까 2020년에는 리박스쿨 쪽에서 아동복지 쪽에 손을 대가지고 그룹홈이라는 그 운영자를 육성하는 프로그램을 주관을 했는데 그때 문재인 정부였잖아요. 네. 잘 안 됐었나 봐요. 근데 윤석열 정부가 되고 나서 2022년으로 넘어오니까 이 탄력이 붙은 모양인가 봐요. 늘봄학교로. 네네. 그러니까 사업 구도가 약간 바뀐 거죠. 목적이 바뀐 거죠. 이거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소규모 공동생활하는 공간 보육 쪽으로 맞췄으면 네네. 이번에는 늘봄학교로 이제 포커싱을 두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제가 정책 총괄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이 정책을 전문가들이 타고 들어오는데 이게 뭐가 숨겨져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보면 김건희 예산 이런 게 예를 들어 반려동물 뭐 이런 예산 막 정책 좋은 게 막 들어오잖아요. 근데 그 뒤에서는 누가 뭘 해먹으려는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다 전문가 그룹들이 해서 제가 보통 이제 전문가들이 이렇게 두꺼운 세부 내용을 해서 오면 A4 2장 정도로 서머리해서 후보한테 보고하고 이런 거를 쭉 했잖아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해봐도 이걸 뒤에서 어떤 목적으로 뭘 해먹으려는지 잘 모르잖아요. 네, 하도 네. 많은 사업들이 뭐 있으니까. 그렇겠죠. 네. 그래서 반려동물 이런 거는 이제 대표적으로 나중에 보면은 이제 그런 게 있었고 제가 뉴스타파랑 공개한 거 중에 보면은 문화예술계 인사가 저한테 이거 반드시 어떻게 해달라고 와서 그리고 누구누구를 자르라고 막 하는 게 있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치고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대놓고 청탁이나 또는 압력으로 들어오는 건 이 사람들이 뭘 해먹으려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죠. 근데 늘봄학교 같은 경우는 정책으로 들어올 때는 다 좋은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뒤에서 어떤 목적으로 실제 해먹는지는 모르죠. 그러니까 꼭 지금 말씀하신 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 윤석열이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대한민국에서 특히 인사권 같은 거 사업권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책을 추진하면 이 사람들에게 부인밀리에 몰래 묵칫돈을 건네간다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은. 여기 드러난 것처럼 리박스쿨은 늘봄학교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니까 거기에 이 민간사업단체로서 이 자격증을 나눠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거예요. 네. 그걸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는 과정에서 거기에 자기 돈이 들어갈 필요가 없이 자연스럽게 이 사람들 취업시키는 거고 그런 네. 자격을 만들어주는 거고 오히려 돈을 받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지금 오늘 이제 새롭게 나온 댓글팀으로 트루스코리아라고 이제 폭로를 또 했지 않습니까? 네, 네. 이 트루스코리아 같은 경우도 거기 보면 나눠주는 게 결국에는 뭐 상금도 한 달에 100만 원으로 하지만 100만 원이 그런 단체에서 큰 돈도 아니고 네. 거기에 청년들을 불러들이면서 댓글을 잘 다는 사람에게 뭐 스카이데일리 만원권 1년 구독권 이런 걸 준단 말이에요. 아. 스카이데일리를 운영하는데 그 구독권 주면 그 돈 나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쵸. 대신에 스카이데일리라고 하는 이 관변 신문으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는데 거기는 또 정부 광고가 집행된단 말이에요. 네. 그거는 누군가 묵칫돈을 줄 필요가 없이 그 자생 시스템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 자생 시스템을 만들어줄 수 있는 권력은 윤석열이 쥐고 있었으니까 예. 굳이 무슨 뭐 묵칫돈 어디 꺼내가지고 뭐 옛날처럼 박스로 전해주고 이럴 필요가 없는 거죠. 이들도 진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스카이데일리 이런 것도 굉장히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소름 돋는 거는요. 그게 이제 원래 스카이데일리는 이런 등록된 저 종이 신문이 안 나왔고 이메일로 최초 서비스를 하던 증권, 주식, 부동산 뭐 이런 경제 소식을 강남 위주로 해서 출발이 된 걸 거예요. 아마. 네, 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룹의 사장하고 할 때 이메일로 이렇게 오던 그러면서 어느 순간부터는 특정 기업들을 이제 완전 공격하기 시작해요. 어느 하나를 딱 잡아서 네. 굉장히 비판을 하고 뭐 예를 들어 승계다. 그러면 승계 이런 걸 놓고 막 비판하면서 아 이런 거는 영업상 하는 건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보세요. 이게 장기적으로 오면서 강남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이제 보수 우파 진영이 센 이런 저기를 타고 들어와서 지금 완전히 극우지처럼 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굉장히 긴 작업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공공기관에도 납품도 다 세우고. 네, 근데 거기에 그게 출발이 국정원 사람들이 주도됐다는 거 모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네. 굉장히 긴 작업을 한 거다. 인내심을 그들이 누가 설계했는지 모르지만 하루 이틀 갖고 이게 한 게 아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예. 그러니까 소름이 많이 돋는 거죠. 그러니까 확실히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국정원 댓글 취재를 했던 뭐 한겨레 취재 기자들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이 댓글을 어떻게 써가지고 운용하는 방식 자체는 굉장히 좀 뭐 올드 패션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사실은 뭐 댓글 작업을 만약에 하려면 뭐 매크로를 돌리든지 아니면 젊은 엔지니어들 뭐 혹은 온라인 전문가들, 인터넷 전문가들 얼마든지 고용해가지고 더 세련되게 할 수 있다고 자기들은 보는데 과거의 국정원 댓글 사례하고 이번 사건을 비교를 해보면 공통점이 공통된 인물들이 뭐 구분구분 보인다라든지 혹은 방식이라는 게 사실 옛날 것 같아 보이지만 제일 좀 차이가 나는 부분은 아까 그 변호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교육부를 통해서 자격증을 줄 수 있는 그런 인가를 획득하고 심지어 그 이름도 리박스쿨로 한 게 아니었잖아요. 아니 컨설팅. 늘봄 교육연합회인가 뭐 늘봄 이런 교육연합회. 예. 예. 이제 그런 게 좀 진화됐다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외형도 포장을 해서 남들이 보면 제3자들이 보면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정상적으로 좋은 단체처럼 포장이 되고. 심지어 그러니까 리박스쿨에서도 반대 입장이라고 해명서를 내놓은 게 네. 우리가 법적으로 문제될 거 없다. 기계를 왜냐면- 동원한 것도 아니다. 그쵸. 개인의 의견의 표현의 자유를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뻔뻔스럽게도 할 수 있는 게 그들은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적으로 네. 요건 이렇게 해서 걸린다 네. 이런 것들을 알고 난 거죠. 물론 지금 뉴스타파가 폭로한 거 보면 이들도 아이디 자체를 어디서 남의 아이디를 도용해서 쓴 것들이 나오잖아요. 예. 이건 불법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예. 뭐 그때 그 당사자가 실제 어떻게 그 허락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르신들 왜 댓글 다는 것까지 교육했다고 네. 하니까 네, 네. 개인 정보 같은 거 이렇게 구하게 뭐 이렇게 사인하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개인 정보를 획득한 다음에 그 아이디를 또 어떤 댓글 작업에 이용을 한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는 거니까. 저희가 사실 정치권 특히 이제 김문수 후보와의 연관성은 막 저희가 깊게 얘기는 안 했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과 김문수 후보는 이 리박스쿨이라는 단체에 대해서는 최소한 전 인지하고 있었다고 좀 보이거든요. 인지했을 것 같아요. 상식적으로 모를 리가 없을 봐도. 것 같잖아요. 네네. 거기 뭐 김문수 TV가 후원을 한다든지. 네, 뭐 기록 보니까 2020년부터는 이제 같이 한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모르고 어떻게 같이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요. 근데 이걸 지금 뻔뻔스럽게 지금 뭐 부인을 사람이 하거나. 많은 것도 아니고 그 김문수 TV의 그 최땡땡 PD는 그 지금 캠프에서도 또 핵심으로 뛰고 있다고 해요. 어디? 김문수 캠프에서? 그렇죠. 예. 김문수 캠프 예. 그 저한테 이제 제보 들어와 있던 거는 원래 등록된 그 당사에서만 등록된 장소에서만 하게 돼 있잖아요. 네. 근데 당에서 또 임대한 어떤 사무실이 하나 있더라고요. 4층. 지금 국민의 그 김문수 캠프에서 임대하지 않았던 네. 그건 당에서 임대한 걸로 해서 거기에서 또 많은 멤버들이 활동한다. 그게 이제 어떤 댓글이나 이런 걸 하는 거 아니냐로 의심이 된다라고 제보가 와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민주당에서 공개한 영상 보면 2020 몇 년도인지 지금 근데 그부 인사 중에 한 사람의 이제 그 추모 씨 네. 그런 장소에서 네. 손영수 대표하고 김문수 후보가 얘기를 나누고 있는 장면까지도 영상으로 공개가 됐어요. 아이 그러면 아는 사이겠네요. 뭐.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상식에 맞는 거죠. 예. 뭐 아무리 부인한다 한들 그런. 그래서 지금 오늘 김문수 후보에게 그렇게 물어봐도 예. 안다 모른다 답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간단한 아느냐 모르냐고 물어봤더니 지금 댓글 작업을 가지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연관돼 있다는 무슨 증거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럼 손윤숙 대표를 아냐고 물으니까 그건 질문이 성립 안 한대요. 이게 무슨 성립이 안 될 게 뭐가 있어? 성립하지 아니 그냥 아시냐고 물어본 건데 그쵸. 질문이 성립을 안 한대요. 왜냐하면 그 중간에 그 댓글 작업이라는 것을 끼워놓고 그걸 네. 전제로 해서 물어보니까 네. 난 답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그 김문수 후보의 답변 태도에는 나 김문수인데 하는 그게 있어요. 답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댓글을 달든지 말든지 내가 알게 뭐냐라고 답을 해요. 대통령 후보로서 쓰기에 좀 부적절한 용어죠. 언어 자체가. 근데 이거는 이제 차후에 대선이 끝나면 당연히 이게 이미 지금 수사에 착수한 상황이잖아요. 이거는 저는 경찰에서 뭐 오늘 중에 뭐 이걸 결론을 짓겠다는 식으로 수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네. 아니에요. 지금 아까 교수님하고 근데요, 얘기 나눈 진짜 것처럼 이거는 너무 어마어마한 일이기 때문에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가야 될지 모르고 근데 의외로 이걸 통해서 우리가 그토록 궁금했던 그 기계 그 하나가 있죠. 도대체 이 윤석열 정부에서
어디서 이런 사람들만 끌어다 쓰는 걸까?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도 밝혀질 계기가 충분히 될 것 같아요. 경찰이든 검찰이든 이 건에 대해서 뭐 단순히 선거 때 뭐 반짝 저기 한 걸로 해서 대선 전혀 안 돼요. 지나면은 뭐 무마한다 또는 뭐 쌍방에서 왜 대선 보통 대선 끝나면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예. 소치화하고 서로 이렇게 이긴 측에서도 그냥 이렇게 좋게 해주고 뭐 이런 게 전통적으로 있었잖아요. 뭐 윤석열 때는 안 그런 것 같긴 한데 네.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뿌리 깊게 넓게 장기전으로 이 사람들이 해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 장기적으로 온 거를 다 파서 어떤 이런 역사를 왜곡하고 실제 이상한 댓글을 잡아서 국민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되게 조성하고 이런 건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잖아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벌하고. 그리고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는 게요. 이거는 보복이란 말이 나올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예. 뭐 아, 대한민국에서요. 당연하죠. 건드리면 안 되는 딱 두 가지 있어요. 교육하고 군대입니다. 이거 교육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 우리 학부모들이 어떤 학부모들인데 내 자식을 학교에 보내놔서 늘보 학교에 맡겨놓고 나는 일하러 가는데 거기서 이승만 박정희 찬양하고 있고 5.18을 공산당 폭도라고 가르치고 있어. 또 생각해 보세요. 네. 이걸 어떻게 그냥 섬뜩합니다. 넘어가요? 아, 섬뜩합니다. 진짜. 제가 아까 계속 소름 돋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처음에 이거 이상한데 하고 단초를 제공하고 점점 이렇게 나올수록 제가 놀라는 거예요. 야 이게 이랬나 이 사람들이 이랬나 이게 이러려고 이런 짓을 한 거구나. 껴질수록 정말 지금 말하면서도 막 머리가 솟아요. 2022년에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장면을 보면 윤석열이 여기 백판 그러니까 뒤에 얼굴이 크게 그림이 있고 아, 그 빨간색 아우. 목도리를 하고 있는 아이들이 박정희 이승만 찬양을 하고 이제 그 당시 산업화 시절에 우리 한국의 그 기업인들 뭐 정주영을 비롯한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막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제가 보고 나니까 어우, 야 이거는 진짜 미친 짓거리다. 나치 2020 게베르스 년이라면. 전위 부대를 양성하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 아 근데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저희가 뭐 좀 내재적으로 들어가 보면 그 아이들을 그런 식으로 이 히틀러의 유겐트식으로 유겐트를 만. 양성을 해서 나중에 뭘 하려고 했던 걸까요? 어떻게 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당연히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죠. 예. 뭐 나중에 이제 청년 타령하듯이 예, 예. 어떤 유겐트들 육성해서 완전 전위 부대로 쓰려는 그게 분명히 있겠죠. 또 한 번 자신들이 정치적으로 제기했을 때 그 사람들을 자신들의 세력으로 포섭을 그러니까 한다. 윤어게인이라든지 예. 다 이기고 돌아왔다라는 그 배경 그런 말은 우리가 생각해봐도 저 사람 정상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었던 거죠. 뭔가 그런 게 다 있으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이런 식의 움직임이 사실 역사적으로 따지면요. 이전에도 있었어요. 박정희 때 학도국단. 네. 예,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우리 보이스카우트, 걸스카우트를 본따서 만들었던 네. 그런 조직들도 있었죠. 예. 그렇게 만들어서 그리고 아시겠지만 그쪽의 출신들이 나중에 정계, 특히 언론계에도 많이 진출해서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그 출신들이 대한민국 정치계에 큰 영향을 끼쳤었습니다. 예. 세력화했었어. 예. 그거를 전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게 예. 그런 시스템을 운영해봤고 만약에 거기에 출신이나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또 알 거 아니에요. 예. 거기에 그 사이에 쟤네들은 어떻게 예전에 학생운동하던 노동계에서는 어떻게 가르쳤다더라. 예를 들어서 노동계가 아니라 지금 학생운동했던 586들은 어떻게 했다더라. 이런 것들이 만약에 이렇게 됐으면 노하우가 들어갔으면 네. 아우 끔찍하죠. 섬뜩하죠. 섬뜩하죠. 예. 참, 이게 얘기하다 보니까 정말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그 저희가 매일 듣고 있는데 어둠의 시대에 어려웠을 때 점조직처럼 이렇게 학습 체계를 갖추고 뭐 이렇게 하는 역사들이 있었잖아요. 운동권에서도. 근데 지금 이들은 물론 그런 점조직은 아니지만 큰 점조직인 거죠. 큰 덩어리의 점조직들. 그리고 정말 무서운 거는 이들이 그러면서도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이 존중받는 거라고 하는 그거를 그 표면에 내세운다는 거죠. 예. 참 이게 그러니까 국정원 댓글 사건이 있고 나서 사실은 이제 보수 쪽에 보면 이 댓글 작업을 한다라는 게 극우 개신교라든지 혹은 극우 단체라든지 이런 쪽이랑 다 연계돼서 리박스쿨까지 또 오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번에 만약에 차제에 또 정리를 못하면 나중에라도 또 만약에 기회가 생기면
또 진화된 방식으로 뭐 댓글 작업을 하든 아니면 뭐 역사 미화 교육을 하든 시간에 어떤 형태로는 또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저는 그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역사의 아이러니 같은 게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뭘로 떴습니까?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수사로 뜨기 시작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 뒤집어서 보면 자기가 수사하고 집어넣고 하다가 자기가 그 요령을 가장 잘 아는 거 아니냐. 네. 그렇죠. 거꾸로 아이러니컬하게. 그래서 그걸 가장 자기가 제일 활용을 잘 하게 된 거 아니냐 예. 하는 이제 아이러니가 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뿌리를 뽑지 않으면 계속 이건 반복되게 되는 거죠. 예. 아, 이제 뭐 내일입니다. 이제 내일 그 선거 이제 본투표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이 리박스쿨에 대한 수사는 사실 정권 바뀌면 더 박차를 가할 수가 있는 내용이어서 지금 당장 뭔가를 수사해가지고 빠른 결론을 낼 수는 없다고 저는 봐서 뭐 그렇게만 일단 저희가 정리를 하면 될 것 좀 같고. 전에 제가 들어오면서 봉 기자님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왔는데 어떤 내용을 물어보시는데요? 뭐 저희끼리 하여튼 이게 세부 내용을 이것저것 저기 하는데 내일은 저 본 선거일이니까 내일은 보도 안 합니다. 내일 하루는 선거에 집중하고 내일 하루는 보도 안 합니다. 아니 근데 저 웃었습니다. 그걸 못 여쭤봤네요. 이 리박스쿨 보도가 유권자에게 주는 영향이란 본투표에는 그러니까 본투표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이번 선거 기간에 있었던 이슈들이 있잖아요. 근데 가장 최근 거에 부동층은 영향을 받겠죠. 근데 리박스쿨 보도가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끼칠 것인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어요. 날짜로 보면 이제 제가 선거 실전을 이제 떼어본 경험으로 날짜상으로 보면 이제 인지 구조가 2주 전에 대부분 결정된 거 바뀌지 않는다고 하는데 여론조사를 해보면 또 당일날 가서 결정한다는 사람도 꽤나 있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이 깜깜이 블랙아웃 기간 약 일주일 안에 들어왔을 때는 양측이 난타전을 한 셈이거든요. 유시민 그 작가의 어떤 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저들이 네거티브하고 뭐 하는 것들이 막 혼재돼 있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이 블랙아웃 기간에 생기는 일이 그렇게 그 결과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 숫자상으로는 아마 그럴 겁니다. 이 정도의 사건도. 어마어마한 일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다른 거를 생각하실 필요 없이 이런 윤석열이라고 하는 인간이 바로 6개월 전에 이 여의도라는 공원에서 이 여의도 공간에서 저질렀던 짓을 생각하면 그런데도 지금 그를 이 지지하는 사람들이 30%가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이 이런 거 하나로 흔들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거꾸로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래서 항상 선거에서 뭐 부동층, 뭐 중도층이라는 사람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숫자가 또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박빙의 승부가 이루어지고 할 때는 2, 3%라도 굉장히 결정적인 0.73이었잖아요, 지난번에. 근데 이번 선거에서는 그런 정도의 어떻게 보면 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선거에 큰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다만 아까 얘기하신 뭐 직전에 뭐 유시민 작가와 관련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쇄시키는 정도의 효과는 오히려 있을 수 있겠죠. 상쇄되는 효과 충분히 됐고요. 다시 또 이제 아까 소름 돋는 말씀드렸지만 박근혜 탄핵됐을 때 이들이 금방 꼬꾸라지고 사과하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훨씬 강도가 큰 친위 쿠데타를 하고 내란을 일으켰는데도 사과를 안 했잖아요. 사실상 이제 지금 개사과한 셈이잖아요. 뭐 내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한 당론을 바꾼다 뭐 그것도 안 된다고 어젠가 그젠가 뭐 하고 개사과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와서 이제 쫄리니까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이들이 사과도 안 하고 그렇게 버티고 할 때는 뭔가 믿는 게 있었다는 게 이제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배후에서 크게 작용했다고 봐야죠. 좋습니다. 저희 이제 거의 11시가 되기 일부 직전인데 저희 정치 아시장에서는 가장 정확한 예측과 분석을 듣기 위해서 특히 6월 3일 본투표가 마무리되면 과연 3자 구도 하에서 치러지는 대선의 득표율은 어떨 것인가를 많은 게스트분께 듣고 있습니다. 신용환 교수님 가시기 전에 저희가 꼭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일단 뒤에서부터 하겠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어느 정도 득표할까요? 6%. 6%! 오, 저희 저쪽에 화이트보드 보시면 많은 게스트분들이 이미 예측해 주신 게 있는데 저거 참고 안 하셔도 돼요. 근데 6%가 거의 평균에 가까운데 6% 좋습니다. 일단 출발이 좋은데 자 그러면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요? 39%.
오. 당 지지율에 수렴할 갈 거다. 39%. 뒤로 갈수록 예. 뒤로 갈수록 당 지지율과 이제 붙어서 네, 네. 간다. 네. 40은 못 넘는다. 네. 와,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어떻습니까? 51.8%. 좀 짜게 주셨는데요. 그 맞아요. 사실은 근데 그래도 박근혜 당시보단 높다. 박근혜가 5.16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5.16에 대비해서 예. 저는 자존심으로 5.18로 한 거예요. 다른 의미가 아니고. 아니 정확한 분석을 주세요. 정확한 전망을. 그래서 역사상 그 예. 가장 높은 어쨌든 5.16이니까 우리는 자존심으로 5.18로. 51.8%. 그래서 약 13% 차이가 날 거다. 김문수 생각을 합니다. 39%, 예. 그리고 이준석 6% 이렇게 해주셨는데 나머지는 여러분들의 예상에 좀 맡기고요. 자,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의 예측까지 듣겠습니다. 저는 뭐 예측일 수 있을지 예, 뭐 이준석은 한 7 정도는 가져가지 않을까. 좀 그래도 7까지는 간다. 가져갈 예,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재명 후보 53. 53이요. 네, 53. 53. 네, 오, 딱히 근거는 없어요. 네네. 그냥 51.6이라고 하는 박근혜를 넘기를 예. 하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55까지도 바라고 있지만 네.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서 중간 정도에서 53에서 예. 개인적으로 타협을 받고요. 예. 김문수 후보는요? 김문수는 저는 그래도 37 정도는 가지 않을까 싶어요. 37. 예. 야, 37%. 야, 오윤혜 씨가 김문수 후보를 37로 잡았는데. 오윤혜랑 같아요? 갑자기 기분이 나빠지려고. 갑자기 예. 기분이 나빠지려고. 두 분의 예측 저희가 또 소중한 또 자료로 역사적인 자료를 쓰도록 하고, 자,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지금 유튜브 라이브 방송 중에 급한 보고가 있다고 중간에 라방을 하시다가 나갔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어떤 의미가 급한 있는지는 혹시 급한 보고가 그거 아니에요? 단일화. 아니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이제 예상이 좀 어려운 문제고, 네. 자, 이재명 후보가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는 이유를 좀 혹시나 말씀해 주신다면? 이번 압도적으로 승리해야 되고 또 뒤도 압도적으로 당분간 밀어주셔야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예. 내란 친위 쿠데타 세력들이 정말 뿌리 깊게 넓게 박힌 거 뭘 보고 더 확인이 되냐면 윤도 끝까지 거짓말했지만 한덕수, 최상목 이런 사람들도 끝까지 거짓말하면서 출국 금지까지 당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그 안가 CCTV를 제출했어요. 그동안 열람만 했다가 이제 제출을 해서 그거 제출 과정에서 해프닝도 말하자면 뭐 하루 저녁 셀 정도인데 예. 어떤 사람들이 더 연루돼 있는지 정말 기대가 돼요. 완전 개봉박두예요. 예. 우리가 흔히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권력 기관에 관련된 사람들 부지기수로 나올 수 있거든요. 예. 자, 거기에다가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뿌리 깊게 그동안 증거인멸하고 감춰왔다는 거 한 가지. 네. 그다음에 조중동을 필두로 한 소위 레거시 미디어들이 지금 이재명 후보나 민주당에 우호적인 데가 있느냐. 그러면 허니문 피어리어드는 없다. 예. 집권하자마자 허니문 없다. 그 얘기는 지금 계속해서 국힘에서 정책 하나도 기억 안 나잖아요. 네. 유일한 정책은 단일화라는 정책 하나만 기억이 나는 것 같고 네. 기승전 이재명 발목 뒷다리 잡다가 안 되니까 예. 바지춤 허리춤까지 끄잡아 내려서 완전히 쓰러뜨리려고 계속 덤빈단 말이에요. 예. 딱 당선 이후에도 틀림없이 그 다음 날부터 만약에 인사 뭐 한 명 하다가 조금이라도 문제가 있다 그걸로 그냥 계속 그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밀어주셔야만 새로운 정부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다. 예. 그래서 압도적으로 꼭 그래서 사전 투표 나 했으니까 땡 안 됩니다. 예. 주변에 다 계속 권고해 주셔야 됩니다. 예, 주변에 여러분들 많이 또 권고를 해주시고, 오늘 신용환 교수님은 이제 개인적인 또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리박스쿨 딱 2번 강의하신 선거법 과목은 하나. 한 번 하신 우리 신용환 교수님 오늘 먼저 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왜 먼저야? 나는. 긴급한 또 오늘 지금 이제 그 취재권이 있으신 모양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신영원 교수님 가시는데 네, 저는 저랑 한 5분 정도만. 네. 왜냐면 지금 긴급 상황이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긴급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시면 안 돼요. 자, 긴급. 도대체 이재명 후보가 어떤 보고를 받으시는지. 이재명 후보가 라이브 방송을 하다가 긴급하게 자리를 비웠습니다. 긴급한 보고가 있다라는 상황인데, 이것이 모 언론사 보도로부터 뭐 지금 약간 이제 그런 보도가 있었다고는 하는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게 혹시나 전격적인 합체, 단일화 이런 움직임은 아니길 바라고. 설령 뭐 된다 한들 뭔 상관이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투표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의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미 예고하고 경고하고 견제구를 던져놨기 때문에 아마도 큰 뭐 이렇게 막 위기감, 뭐 우려 이런 거 안 드실 것 같아요. 예, 근데 뭐 우리 새끼 순표님이나 이런 분들은 닭살이도 드신다고 하시는데 아닙니다. 예, 참고로 대구 수성못 마지막 유세에서 이준석 후보가 남겼던 말은 나는 굶더라도 호랑이다. 아니 뭐 손가락 자른다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나고 있었는데 무슨 소리예요? 아니 근데 이 시간에 긴급 보고가 있을 내용이 있어요, 변호사? 저도 지금 물론 이제 오늘까지도 왜 그 경호처 직원들 뽑는데도 이재명 후보에 대한 신변 위협을 알리는 그런 얘기가 들어가 있었다는 예. 거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거는 사실 방송을 중단할 정도의 내용은 아닐 것 같고 그렇죠. 이슈는 단일화 이슈 하나밖에는 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이게 단일화를 뭐 결정을 놨다라는 보고일지 네, 아니면 어떤 김문수 캠프와 이준석 캠프가 만나고 있다는 정도의 보고일지 예, 그리고 그런 보고가 들어왔다고 할지라도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고 네. 마지막으로 또 이런 정도까지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라는 걸 하실 수 있는 기회가 지금이기 때문에 예. 그런 얘기를 이제 전에 듣고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라도 나오셨을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한편으로는 이 단일화의 시도가 새벽 늦은 시간에 있거나 본투표가 스타트되기 전까지 이런 뭐 관련된 내용들이 유권자들이 알게끔 하는 건 이렇게 썩 나쁘지 않게 여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뭔가 이 양쪽이 그러니까 특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김문수 후보와 어떤 대등하다라는 인식을 좀 줄 수 있을 것 같고 그 인식을 준다라는 것은 내가 김문수 후보만큼 두 자릿수를 이미 어느 정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지금 단일화를 한다라는 인식을 유권자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든 안 하든 간에 뭔가 만난다는 제스처가 이렇게 흘러나간다는 걸 나쁘게 생각 안 할 것 같지 않아요? 그들은 그들 입장에서는 예. 아니 그게 이제 계속해서 단일화 이슈를 언론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이유인 거는 맞는데 네. 그런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 김문수 후보 쪽이라든가 이준석 후보 측에서는 사실 그런 업무를 어떻게 보면 대등한 측면에서 추진할 만한 그런 영향이 있는 인사가 있는지부터가 저는 의문이긴 하거든요. 예. 거기에 물론 뭐 대변인도 있고 하지만 개혁신당 자체가 지금 형해하다시피 한 형국인데 예. 거기에 누가 어떻게 나와서 그런 정도의 준차대한 일을 끌어갈 수 있을지 예. 그리고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뭔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누굴 믿고 거기를 따라간다. 예. 저는 뭐 이런 건 있을 수가 있겠죠. 생각해보면 지금도 여전히 이제 검찰 쪽에 있어서만큼은 그래도 뭐 윤석열이 여전히 힘을 쓰고 있다고 본다라면 예. 가장 최근에 어제 계속해서 이제 이준석 후보와 관련해서 당시에 이제 성접대 의혹이 예. 새로운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폭로가 됐고 예. 이건 뭐 거의 뭐 이걸 뭐 무시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 아닌 아주 생생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으니까 예.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다 모르겠고 예. 나 살기 위해서라도 그거라도 좀 면해봐야겠다. 예. 그리고 이제 명태균도 당연히 있는 거고 예.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죠. 그건 이제 윤석열을 믿고 들어간 건데 그러면 그렇죠. 윤석열을 믿고 들어간다는 게 과연 지금 상황에서 아니 저는 단일화 할 거면 하라 이겁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면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은 건 어차피 한 몸이 되는 거잖아요. 내란 세력과 한 몸이 되기로 이준석 후보가 결정했다면 사실은 반대 진영인 민주당이나 야당 입장에서는 그냥 한 큐에 함께 모셔다 드리면 되는 거니까. 뭐 같이 나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사실 내란 세력에 관한 비판을 참 이준석 후보가 한다는 것도 우습긴 하지만 예. 그동안에도 그 부분을 자기의 어떻게 보면은 독자적인 노선인 것처럼 그렇게 강조를 했었잖아요. 단순하게 지난번 대선처럼 안철수 후보처럼 그게 뭐 저 어떤 새로운 정치를 하겠다 누구도 모르는 그런 애매한 모토와는 달랐거든요. 예. 이번은 명백하게 선을 그었던 것인데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합친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준석이라는 인간은 예. 아무것도 없는 거라 다 알고 있었지만 예. 또 다시 한번 증명하는 게 되겠죠. 민주당 입장에서 나쁠 건 없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 판세에 오히려
민주당 입장에서는 한 표라도 더 받을 수 있는 표가 되지 예. 그게 나쁘게 돌아갈 것 같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참 이게 마지막까지 굉장히 이런 표현이 적합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심장을 쫄깃쫄깃하게 만들기는 하네요. 왜냐하면 뭐 밤 11시 7분이고 본투표가 당장 내일인데 뭐 저희가 이 시간에 단일화 얘기하면서 막 가슴 졸일 필요가 있겠습니까? 사실 단일화 이렇게- 하든 말든 우리가 큰 변수 아니라고 이미 몇 주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요. 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트라우마 치료가 안 끝났다고 했잖아요. 네. 이 내일 대선이 결정이 돼야 트라우마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전까지는요. 지금은 어떤 정도의 상황이냐면 계속 너무 큰 막 그 충격들을 받아가지고 요만큼만 밖에서 흔들어도 깜짝깜짝 놀래요, 진짜. 예. 저만 그러겠어요? 방송 보시는 분들도 그렇지. 다 그렇죠. 뭐. 아니 막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 갑자기 그 누구나 아무도 예상 못했는데 마지막에 막 대법원에서 이 조희대가 나서가지고 일주일 만에 갑자기 막 이 고등법원 결정을 뒤흔들어. 그때 당시 기억하시죠? 법조계 인사들을 비롯해서 언론조차도 누구도 그런 일이 있어요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네. 그리고 지금 이제야 드러났지만 이 경찰에서 지금 그때 당시에 CCTV 보니까 네. 한덕수 그다음에 저 최상모 네. 다 이거 알고 있었던 것 같다는 얘기가 이제야 나오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음. 그러니 사실 영향이 없다는 걸 저도 머리로는 알아요. 말씀드린 것처럼. 한데 저도 막 순간순간 놀래요. 예. 그래서 막 주변에 자꾸 물어봐요. 예. 야, 그 아무것도 아니겠지. 그럼 걔도 그래. 그 친구도 그래. 아, 형 왜 그래? 아는 거 아니었어? 왜 불안하게 왜 그런 얘기를 물어보고 그래? 이러고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게 지금 내란 트라우마가 아직 진행 중인 거예요, 우리가. 맞습니다. 뭐 완전히 동의하고요. 자꾸 뭔가 이 시간에도 속보를 검색하고 뉴스를 손에서 못 그러니까 놓잖아. 6개월째. 뭔가 계속 불안해가지고 저도 지금 계속 변호사님 말씀 중에 들으면서 설마 이 시간에 하면서 속보를 계속 검색해 보고 있는데 일단 그런 뉴스는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께 그리고 말씀드리고 나오더라도 큰 네. 영향은 없다. 맞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불안감 이해하고 네. 저희들도 공감한다. 하지만 이 머리로는 분명히 불안할 네. 이유가 없다. 예, 저희가 뭐 그 단일화 얘기를 하면서 어쨌든 이준석 얘기를 꺼냈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딱 짚겠습니다. 아니 더 퍼블릭이라는 매체를 저는 별로 신뢰하지 않아요. 뭐 잘 아시는 매체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단독 해가지고 6월 2일 9시 15분 보도입니다. 지금 이제 2시간 전 보도예요. 지난해 3월 1일 새벽 3시 7불사에서 홍매화를 심으며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5만 원권 20매를 넣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보도가 나옵니다. 고사 지내는 수준을 넘어선 금액이어서 정치권의 파장이 예상된다라는 내용입니다. 더 퍼블릭 취재에 따르자면 명태균 씨의 요청에 의해서 홍매와 묘목 3그루를 심었는데 천하람 거, 이준석 거 뭐 이렇게 심고 뭐 나머지 이제 하나 3그루를 심으면서 각 100만 원씩 넣었고 총 300만 원이 홍매화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게 이제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폭로한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런 진전된 보도가 나온 것 같아요. 더 퍼블릭의 보도입니다. 참 모르겠습니다. 이건 주술 아니에요? 아니 그게 맞다면 아니 이거는 주술이잖아요. 근데 주술을 하면서 현금을 묻는다는 얘기는 아니, 전 들어본 100만 적이 원을? 없어요. 그러니까 금액이 높아서가 아니라 100만 원에 해당하는 뭔가 다른 거를 이용을 해서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치성을 드린다고 하죠. 그런 경우는 들어봤어도 예. 현금 자체를 한다는 얘기는 저는 희한하네. 모르겠습니다. 뭐 제가 그쪽 오. 전문가는 당연히 아니지만 예. 제가 그 무속인 소송을 몇 번 해봤거든요. 그래서 얻어들은 게 있는데 예.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근데 이 웃긴 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준석 후보는 땅을 판 후 5만 원권에 새겨진 신사임당이 얼굴이 하늘을 보도록 이게 뭐야? 진짜 이거 진짜 더 퍼블릭 우리 누구야? 우리 김종현 기자님을 믿습니다. 자 어쨌든 취재에 따르면 신사임당이 이렇게 하늘을 보도록 해가지고 20매를 땅 속에 묻은 후 홍매화를 올리고 흙을 덮었다. 파보면 되겠네. 예, 아니 이미 파가지고 없어졌다라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홍매화가 없다라는 얘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매달릴 정도면 글쎄 참 이 정도면은 뭐 무속인지 주술인지 뭐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게 국회의원이 되기 전의 상황이니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명태균 씨가 시켰으니까 그냥 저는 했는가 봐요. 명태균의 캐릭터도 그런 거 시켰을 사람 같지는 않거든요. 예, 저는 아직은 안 믿겠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이런 보도가 예. 일단 있기 때문에 조대원 개혁신당 최고위원이 지난 3월 4일 모두 발언에서 나왔던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그 이후에 좀 더 추가적인 내용을 취재해가지고 이걸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네요. 저희는 기사를 소개해드렸을 뿐입니다. 예, 불만이 없으시길 바래요. 참나 진짜. 예, 오늘 일단은 저희가 방금 전에 소개해드렸던 속보로는 일단 라이브 방송 도중에 이재명 후보가 긴급 보고를 받기 위해 자리를 비웠다 정도로 전해드렸는데 이것이 단일화 이슈와는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즉 반대 지정의 이준석 후보와 김문수 후보의 단일화 어떤 이슈와 관련 있는지 없는지는 저희로서 확인이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거 말씀드리면서 오늘 월요일 순서였습니다. 우리 양지열 변호사님과 마지막 이 담소를 좀 나눠봤습니다. 끝까지 우리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예, 내일은 혹시 방송 일정 때문에 바쁘시죠? 너무 몇 군데 예. 있습니다. 사실 지난 대선에 예. 모 방송에서 그 마지막 진행을 제가 봤었어요. 예, 선거 대선. 예, 이거 말씀하셨었잖아요. 예, 맞아요. 그때 비겁하게 예. 다들 기운 빠져서 예. 그냥 맡기고 도망가다시피 원래 진행하던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새벽 3시에 문을 닫고 예. 쓸쓸히 돌아갔던 기억이 있거든요. 예. 정말 트라우마 치료 내일 밤에 그럼 내일 못 주무시겠네요. 제대로 받고 싶습니다. 내일은 푹 잘 거예요. 물론 늦게 자겠지만 늦게 자겠지만. 잘 겁니다. 아, 네. 예. 예, 그 트라우마 치료가 되는 이번 대선이길 바라고요. 예, 오늘 양지열 변호사님과 박영식의 정치야시장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드리고 변호사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